네, 다음 이제 매매 계약 가겠습니다. 자, 기본서는 439쪽입니다. 네, 439쪽까지 439쪽이 아니고 네, 440페이지. 자, 거기 이제 드디어 563조 매매 계약이 나옵니다. 네, 늘 얘기합니다. 매매 계약은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법적 성질이 네, 비전형 아니고 전형이고 요물 아니고 낙성이고 그다음에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무상 아니고 유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계약 성질은 이미 한 거니까 다시 중복할 필요가 없고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 계약 분류 가지고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제가 요물 계약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 요물 계약. 네,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푹 떠가지고 페이지 444페이지. 네, 444 하시면 거기 계약금 계약이 나옵니다. 무슨 계약이요? 계약금 계약.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설명 일단 들어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이거 하면서 네, 계약금을 얼마로 지급할 건지 약속을 정하죠. 계약금.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네, 계약금 거는 계약을 합니다. 그럼 보통 3월 1일 날 하게 되면 3월 1일 날 모든 계약금이 다 지급하는 것이 보통 관행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희한하게 자 3월 1일 날 계약금 약정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거 10억짜리다 생각하시면 토지가 만약에 10억 정도 시세를 한다면은 계약금은 1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억 주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며칠 날? 3월 1일 날. 그런데 그날 주질 않고요. 희한하게 계약을 네, 무슨 이유가 있는지 3월 2일 날 계약금 일부 약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4천을 일부 주기로 약속하고 네, 그 다음에 3월 3일 날 나머지 계약금 나머지 다 주기로 네, 6천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3월 15일 중도금 뭐라고요? 3월 15일 날은 무슨 금? 네, 중도금 주기로 약속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 한다면 중도금입니다. 이 과정을 겪다 보면 그죠? 지금 보통은 3월 1일 날 약정, 일부 약정, 다다다 이런 거 필요하지 않고 그날 보통 다 주는 게 보통 관행이에요. 근데 혹시 이렇게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는 과정을 했다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444쪽 가보세요. 네. 444쪽 가시면은 거기 565조 해약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이틀 제목은 해약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해약금. 이 조문 자체가 한 문제에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둡니다. 해약금 뜻이 뭘까 봤더니 565조 읽어 드릴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이 뭐한 때? 교부한 때. 네, 이런 얘기죠. 줄여쓰면 이런 거죠. 네, 계약금을 뭐 했다? 네, 교부한 때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 네, 특징이 이행의 착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행에 착수. 네, 이행 착수할 때까지 자 보시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네,
계약금을 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 지문은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수령자는 배액을 뭐해서 상환은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돌려주고 이쪽 저쪽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금 교부한 다음에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해서 해지할 수 있다. 네, 뭐 하시다고요? 해지하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제가 이것을 줄여드리면 해약금 해제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네, 그럼 이 해약금 해제를 앞으로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해약금 해제는 앞으로 할게요. 네, 밑에는 이행의 착수라고 돼 있다 이야기예요. 네, 이행 착수는 보통 중도금 지급을 이야기합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자, 값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고 을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는 게 뭐다?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자, 그 조문은 그렇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쪽 실제 상을 보게 되면, 네, 보시면은 이제 계약금 주기로 약정을 했고 3월 1일 날, 그러면 그 다음 날 계약금 일부 주고 또 그 다음 날 나머지 다다다다다다 주기로 약속을 했다 한다면, 보세요. 지금 요 3월 1일과 3월 2일 사이에서 자, 을이 지급한 돈은 0원이죠. 그럼 만약에 갑이 요 사이에서 지금 뭐죠? 0원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여기다 적을게요. 자, 요 사이에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한다면, 네, 을은 0원이죠. 없습니다. 준 것이 없기 때문에 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0원. 아무것도 받을 거 없는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면 을이 얻는 이익은 0원입니다. 근데 3월 2일과 3월 3일 사이에서 만약에 해약금 해제한다면 갑이 받은 건 지금 4천이죠. 그럼 4천에다가 얼마를 더 얹어서 4천을 더 얹어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을은 자기가 줬던 4천에다가 4천을 더 가져온 것 뿐이니 결국은 4천만 원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이 여기서 해약금 해제를 해야 된다면 지금 총 금액이 1억이죠. 여기서 해약금 해제를 하게 되면 을이 얻은 이익은 1억입니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최대치 얻는 이익이 여기죠. 그러니까 을은 어디서 하라고 주장할 겁니까? 네, 다다다다다 준 다음에 하라고 얘기하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을. 거꾸로 을이 해약금 해제한다고 합시다. 을. 자, 을이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한다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갑이 얻은 이득은 역시 0원입니다. 근데 거꾸로 을이 4천을 준 상태에서 여기서 해약금 해제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갑이 얻는 이득은 역시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6천, 결국은 다 1억을 줬죠. 이 상태에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갑이 얻는 이득은 1억입니다. 그러면 갑도 주장할 겁니다. 갑도 주장이 어떻게 할까요? 다 준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을도
주장할 때는 자, 다 준 다음에 하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네, 이쪽 저쪽 헤헤거릴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일부 준 상태에서도 을이든 갑이든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한다? 약속된 계약금을 다 준 다음 비로소 이쪽 저쪽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65조 네, 444페이지에 있는 거기 565조 있지 않습니까? 그 565조 안에 조문 안에 교부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교부 앞에 다다가 생략되어 있다는 말을 꼭 좀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다. 네. 약정한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또 약속된 계약금 일부만 준 상태에서도 이쪽 저쪽 해에 걸릴 수 없고 결국은 약속된 계약금을 다 준 다음에 중도금 지급 이 중간에서 이쪽 저쪽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조문에서 이 교부자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네, 다다가 생략되어 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럼 보세요. 계약금 계약은 약정한 상태에서 할 수 없고 일부 준 상태에서 할 수 없고 다다 준 다음에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 긴 이 스토리에다가 제목을 달면 이렇습니다. 계약은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낙성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다다 줘야지 되는 줘야지만이 이루어지는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 시기는 그러니까 문장 표현하는 겁니다. 해약금 해제 시기는 언제다? 그죠? 해약금 해제 시기는 해약금 해제 시기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할 것. 계약금 계약이 뭐 한 다음에 성립한 후에 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약금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약정했을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죠? 계약금 계약은 약정 낙성이 아니고 실제로 다다다다 줘야지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는 이 중간에서는 할 수 없고 요물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445쪽에 몇 쪽이에요? 네, 445쪽에 계약금 계약은 자 거기 네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에 네 요물 계약이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요물 계약. 네, 다시 그럼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가면 네. 그럼 아까 여기 다시 돌아와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과 낙성과 요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약정, 낙성이 있고 요물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기억하세요. 네, 매매라는 계약은 민법전에 있는 전형 계약이면서 약정 이루어지는 낙성 계약이고 그 옆에다가
계약금 계약을 딱 하나 얹혀 놓는 거예요. 그럼 계약금 계약은 전형 계약이 아니고 여기 무슨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요물 계약의 대표다 그런 얘기야. 요물 계약을 순 우리말로 고치면 다다다다다다 계약이죠. 그럼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 이 말 뜻은 다다다다다다다 준 다음에 뭐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계약금 계약을 뭐 요물이다 백날 외워봐야 의미가 없고, 계약금 계약은 해약금 해지랑 연결되어 있다는 용어죠. 그래서 네, 해. 그래서 좀 멋있게 표현하면 개가 두 개가 있고 다다다다다다다 투가 있고 해약금 해지 있지 않습니까? 해투 이렇게 연습하세요. 계약금 계약 개투 해약금 해지 다다다다다 다투 해약금 해지 해투. 그러니까 지금 계약 분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전형하고 낙성하고 비전형하고 요물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물계약의 대표 비전형 계약을 때린 겁니다. 아시습니까? 자, 그렇단다면은 저 계약금 계약은 그죠? 당연히 요물계약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딱 정리해드리면 해봅시다. 네,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 연습합시다. 자, 매매계약은 전형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죠. 매매는 약정 이루어지는 낙성이고,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계약금 교부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네, 요물 계약이다. 다다다다다다 준 다음에 해약금 해지하는 것이지, 요물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약정 일부 지급 상태에서는 절대 해약금 해지할 수가 없죠. 또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거기에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이 되겠죠. 단 동시성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 445페이지에 네, 요물 계약이란 말 있고 종된 계약이란 말 있을 거예요. 떨어뜨리지 마시고 같이 묶어서 기억하세요. 네, 주정관계 있지만 반드시 동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 네, 이것이 565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565조는 제가 지금 저기 요물 계약에다 붙여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낙성에서 아까 청낙, 승낙 가지고 한 문제. 네, 요물 계약 가지고 해약금 해지 한 문제. 쌍모 계약 들어가서 했었던 거 있습니다. 뭐하고 뭐? 동시이행 항변권 한 문제. 네, 위험부담 한 문제. 쌍모 계약에서 두 문제가 거론됩니다. 그러면서 채무불이행 들어가서 이거 한 문제. 그쵸?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한 문제, 두 문제, 네 문제. 그죠?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리고 계약 분류 자체가 한 문제, 여섯 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나오거든요. 지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총 10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뭘까요? 네, 유상, 무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떨어져 왔지 않습니까? 여기 낙성했고, 요물했고, 그 다음에 쌍모했고, 그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유상 아닙니까? 유상. 네, 유상 계약을 이제 설명하겠다 이야기예요. 유상. 자, 유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봅시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갑은 재산권, 매도인은 재산권이고
매수인은 대금이죠. 네. 그러면 갑은 대금 채권이 있으니까 을이, 그죠? 대금을 채무를 이행할 거 아닙니까? 네. 을이 쓰면 갑은 뭘 줘야 됩니까? 재산권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자,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을의 돈은 마이너스가 되고 갑의 돈은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또 희한하게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출현했다. 이런 거 출현. 네.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갑도 재산권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됐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구도 출현한 겁니까? 갑도 출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을이 받은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갑은 출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권리, 재산권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권리가 출현한 거고, 두 번째는 권리만 오는 게 아니죠. 물건도 오지요. 물건에 대한 권리도 옮겨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을한테 권리가 왔고 을한테 물건이 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어떻게 출현했어요? 네. 출현하면 이게 지금 대금이 지금 출현됐잖아요. 누구한테? 갑한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갑은 돈 받고 이사를 갔을 것이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을이 출연을 받았는데 권리에 뭐가 있거나 권리에 흠이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또 물건에 뭐가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을은 100% 자신의 돈을 100% 퍼펙트 줬는데 이 100% 퍼펙트가 아니라면 을은 당연히 이 권리 출연에 대해서 따진다는 얘기예요. 갑한테. 그래서 권리의 하자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을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물건 하자 가지고 따지는 것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상, 무상의 포인트는 바로 뭘 기억하라? 담보 책임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가 담보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53쪽 프린트에 보시면은 453쪽은 공의 권리 하자 담보 책임이고, 그 다음에 456쪽은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물건 하자의 담보 책임과 권리 하자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유상, 무상의 구별실이 때놓습니다. 증여계약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원칙적 발생하지 않고요. 유상계약일 때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매수인은 나는 퍼펙트 100% 출연했는데 너의 권리의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으면 책임져라 라는 것이 바로 뭐다?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권리 하자랑 무슨 하자랑 물건 하자랑. 네, 그럼 이제 특히 권리 하자 가지고 얘기할게요. 네, 자, 물건의 하자를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네, 절대 담보 책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물건의 하자를 알고 사는 악의 매수인은 제값 안 줍니다. 반드시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건 하자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권리 하자는 혹시
알고 사더라도, 권리하자를 알고 사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담보 책임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큰 흐름은 권리하자, 물권하자, 물권하자를 알고 사게 되면 대금을 조절하고 샀을 것이다. 따라서 다시 또 물권하자 가지고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 근데 권리하자를 알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출제자들은 주로 여기서 냅니다. 권리하자 가지고. 권리하자도 많은데 딱 세 가지만 가지고 정리한다. 첫 번째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이 말은 권리 전부가 타인 겁니다. 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팔아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겁니다. 권리 전부가 타인 거. 어떤 경우일까?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 토지가 A 토지입니다. 자,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옵니다. 자, 경락인 갑이 나타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경락대금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경매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취득이 아니고 자동 취득입니다. 그러면 일부 줬을 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대금을 다 완납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자기 것도 아직 아니죠.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을한테. 갑이 꼬십니다. 내가 이걸 1억에 경락받았다. 가치는 2억이다. 내가 너한테 1억 5천에 팔겠다. 나 5천 먹고 너도 5천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매매 당시에 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권리 전부가 타인 것을 팔았다. 그래도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 달라는 효력이 있고 을은 A의 부동산을 달라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이 을이 일단 1억을 줬습니다. 알고 산 악입니다. 근데 1억이 들어가더니만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결국은 등기 못 넘겨봤죠. 그럼 알고 샀다 하더라도 을은 알고 샀다 하더라도 그죠? 이 돈은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산 악의 매순이랄지라도 돈 돌려받기 위해서 악이라 할지라도 해제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돈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연히 그렇다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 타인 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고 샀다 하더라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취득해서 못 넘겨주게 되면 내가 줬던 돈 돌려받기 위해서 해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제해서 돈 원위치 받고 손해배상은 안 되는 거. 두 번째 겁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 겁니다. 타인에 속해 있는 겁니다. 타인 겁니다. 일필지가 있습니다. 몇 필지가 있다? 일필지. 갑은 3분의 2가 있고 을은 3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갑은 아버지, 을은 자식입니다. 이때 갑이 매매를 합니다. 전체 매매한 겁니다. 을한테. 그러면 권리 일부가 누구 겁니까? 3분의 1은 타인 거죠. 권리 일부가 타인 거죠. 그러면 이 일부를 취득해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 않습니까?
자, 을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네, 총 1억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1억. 그죠? 그러면 3분의 2 가격하고 3분의 1 쓰면은 요거는 3억이 되고, 3천이 되고, 그죠? 그죠? 맞나요? 그럼 이건 6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3분의 1 지분만큼 총 금액을 9천으로 합시다. 1억이 아니고 9천으로 계산하기 좋게. 총 금액을 9천으로 했는데 3분의 2 가격 6천, 3천에서 총 금액을 9천으로 해서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매매를 했는데 이 3분의 1 지분을 취득해서 못 넘겨주게 되면 알고 샀다 하더라도, 그죠? 알고 샀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이 부분은 못 넘겨받으니까 대금을 감액해달라라고 요구해서 요거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계약, 해지할 권리는 안 줍니다. 또 손해배상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매수인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십니다. 선의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면적이 부족한 겁니다. 네, 수량이 아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필지 이것을 100평으로 해서 값이 100평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 100평을 만약에 1억으로 했는데 을이 이상해서 가서 측량해 보니까 이게 10평이 모자란다 이야기예요. 10평이 부족하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알고 샀다면 어떻게 할까요? 10평 부족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1억 줄 수가 없고 이거 9천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대금을 조절해서 9천만 원 샀다면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이 다시 이거 가지고 네? 대금을 감액해달라, 그 다음에 뭐 해지해달라, 손배해달라 이런 말은 하면 되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먼저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것저것 기억하다가 머리가 아프니까 세 가지 기억하세요. 네,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네, 못 넘겨받으면 돈 돌려받기 위해서 해지한다. 손배 안 됩니다. 권리부가 타인 것. 네, 대금 감액해서 돌려받고 해지 손배 안 됩니다. 면적 부족했다면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대금을 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453페이지 가보세요. 네, 453페이지 가시면 권리 전부가 타인 것, 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시면, 네, 악의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0X고요.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권리 일부가 타인 것,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된다. 동그라미 X입니다. 권리가 부족할 때 악의는 우측에 아무 담보 책임도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책자 452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452페이지 가시면 거기 표가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거기 선의 보지 마시고 악의만 보세요. 네, 전부 타인 권리. 자, 거기 대금강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별표 있죠? 0X. 권리 일부 홍 XX 있죠? 그 다음에 수량 부족은 악의는 XX 세 가지 있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려드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악의의 매수인.
첫 번째가 대금 감액이 있고 해제가 있고 손해배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권리 전부가 타인 거, 그죠? 타인일 때 할 수 있는 것은 해제권밖에 없다는 거. 뭐밖에 없다는 거? 해제권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안 된다? 해제는 돼도 손배는 안 된다는 거.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 돈 돌려달라 대금 감액만 할 뿐이지 해제 안 되고 손배 안 됩니다. 다음에 면적 부족, 수량 부족. 수량 부족 같은 경우는 알고 샀기 때문에 대금을 다 조절했겠죠.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1, 2, 3. 네, X가 뭐다? 하나, X가 둘, X가 셋. 네, 이렇게 해서 계단의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0X, 0XS.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기만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일단 담보 책임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표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시 우리는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럼 아까 했습니다. 여기 유상, 무상 할 때는 여기서 아까 뭐예요? 담보 책임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이 딱 나오면 네, X, 1, 2, 3 이렇게 기억해서 아, 담보 책임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네, 0X, 0XX. 권리전부, 권리일부, 수량부족, 대금 감액, 해제, 손배. 그래서 유상무상은 바로 무슨 책임이다? 담보 책임 가지고 특히 권리하자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럼 하나의 틀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순서 봅시다. 다시 계약 분류 가지고 네, 뭐 가지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계약 분류 가지고 자체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고 아까 청락 승낙 계약의 성립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요물 계약은 아까 해약금 해제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쌍모는 동시 이행하고 위험 부담이니까 두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체불로 들어가서 한 문제 거론되고 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 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약법이 10문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꼭 계약법에서는 나옵니다. 계약법은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하면 내게 됩니다. 네,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자꾸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책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확인하면 점수 분명히 딸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계약법이 나의 합격, 불합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맨 끝에 이제 임대차 가지고 몇 가지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임대차도 보시면 맨 위에 보세요. 조문이 하나 있어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자, 그 조문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갑하고 을이 있으면 갑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쪽은 목적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속을 정하고, 그죠? 다음 두 번째, 뭐 지급할 것을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네, 효력이 생긴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디랑? 매매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왜? 약정해서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구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618조네요. 네, 618조는 민법전에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전에 있으니까 임대차는 비전형 아니고 전형 계약이고, 약정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까? 사용 수익함으로써 차임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까? 약정이니까 뭐다? 네, 이게 뭐야? 약정이니까 또 나옵니다. 무슨 계약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 계약이다. 다음 효력이 생기면 갑은 자, 뭐 달라 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차임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을은 달라. 뭐 달라? 자, 사용 수익해 달라. 뭐 해달라고요? 사용 수익해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의 채권은 을한테는 이게 뭐가 돼요? 을한테는 차임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이쪽은 목적물 사용 수익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무가 두 개 나오니까 무무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왜? 쌍무 편무니까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을도 채무를 뭐 해야 되고요? 이행해야 되고요. 갑도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출이라고 했잖아요. 출출. 그러니까 뭐예요? 출출은? 네. 유상, 무상에서 뭐다? 유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 임대차도 그럼 이제 포인트를 딱 잡아 설명드릴게요. 여기 사용 수익해 달라는 요구하는 채권이 있죠. 요거를 고친 말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차임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수익해 달라는 임차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사용 수익을 요구하니까 을은 사용 수익 요구돼서는 을은 채권자고 갑은 채무자죠. 네, 여기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수선 유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을이 갑한테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거니까 수선 유지는 당연히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수선 유지는 갑한테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수선 유지는 누구의 의무다? 임대인의 의무로 들어가야 되지, 누구의 의무가 아니다? 임차인 의무가 아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수선 유지에 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이, 을이 수선 유지 비용을 만약에 지출했다면 이게 필요비라고 해요. 그러면 수선 유지는 갑한테 있는데 을이 비용을 지출하면 이 비용을 갑한테 상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당연히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네, 물론 계량 비용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선 유지는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용 수익을 요구하는 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갑은 3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수선 유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을이 갑한테 목적물 사용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임대인은 적극
적극적 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의무요? 사용식을 청구하는 권리가 있으니까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목적물을 을한테 인도할 의무가 생기고, 이 의무했다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존속중 을이 뭐 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 유지 의무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이 점유를 건드리게 되면, 그죠? 갑은 을한테 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해, 제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476쪽에 몇 쪽이요? 네, 476쪽에 프린트를 해보시면은 임대인의 3대 의무가 나와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까 또 수선 유지 의무는 또 당연히 누구한테 있다? 갑한테 있다. 또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용수익권을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것을 이게 길어서 이걸 임차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뭐하다? 약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혹시 이걸 만약에 등기를 할 수 있다면, 채권이지만 이것을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등기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채권인데 만약에 등기가 되면 등기 그때부터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을은 갑한테 필요비로 뭐 할 수 있고, 흐름만 보시면 돼요. 상환해 달라는 뭐도 있고 청구권은 당연히 있는 거죠. 아까 수선 유지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갑한테 있기 때문에 을이 수선 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비 상환 들어가요. 그래서 필요비는 이제 조문상 626조에서 즉시 상환 요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있어요. 계량비용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즉시가 아니고 계약이 종료가 된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626조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 이제 목적물에 따라서 건물을 임대차 했을 때는, 갑의 건물을 만약에 을이 임대차 했으면 이 임차인이 건물 임차인입니다. 건물 임차인의 첫 번째, 갑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경우도 있고, 또 갑으로부터 그냥 사버린 경우도 있어요. 매수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것이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건물 임차인이 동의 얻었거나 매수한 경우 들어가는 뭐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도 들어가요. 이거는 646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판례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네 번째는 토지를 혹시 임대차 했을 때, 뭐 했을 때? 토지를 임대차 했을 때, 그러면 토지를 임대차한 을은 토지 임차인이지 않습니까?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지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을 때
1차적으로 갱신 청구권을 한번 행사해 봐서 이때 주인이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가 있거든요. 예스가 되면 갱신이 되는데 노 했을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 2차적으로 타이틀 들어갑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643조에 있습니다. 몇 조요? 조문상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판례 가지고 주로 언급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임차했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 토지를 임대차했으면 뭐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가지고 논의가 됩니다.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뭐 임차인의 의무가 있을 거예요. 뭐 의무는 차임 주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또가 뭐가 있냐면은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입니다. 시험에 나온다 가정해 두셔야 돼요.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할게요. 임차권 양도하고 전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임차권은 물권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을 갖다가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주인의 동의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권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동의 얻어서 양도하거나 전대해야 됩니다. 양도는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을의 임차권이 완전히 소멸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이고, 전대는 을의 임차권이 존속하면서 제한을 받아요. 즉 병한테 임차권을 동의 얻어서 양도하게 되면 갑하고 을하고만 놀지 갑하고 병만 노는 거지 을은 완전히 탈퇴한다는 얘기고, 전대하게 되면 갑과 을에 이게 있고 이게 그대로 존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도와 전대의 차이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하는데 무단전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단전대. 동의 없다는 얘기죠. 자, 갑이 을한테 했고요. 병한테 했습니다. 나눠봐야 됩니다. 이건 임대차. 이건 전대. 근데 누구의 동의가 없다는 걸까? 갑의 동의가 없다 이야기야. 이걸 말한 것이 무시무시하게 말한 것이 무단전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자, 봅니다. 무단전대 했을 때 나눠서 봅니다. 을병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하다는 것. 가끔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이런 거 아닙니다. 확정 유효입니다. 단 유효라는 것은 을한테 유효하다는 얘기지 바깥을 가서 갑한테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단전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단전대는 유효하다. 그러면 갑의 시각에서는 이 병의 점유가 불법 점유로 보입니다. 무슨 점이요? 불법 점유. 누구 시각에서는? 갑 시각에서는. 이때 갑이 을한테 이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여전히 차임을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차임 지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은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동의 없는 전대라도 이 계약은 뭐하다? 유효. 그리고 갑은 을한테 차임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십니다. 요거는 486페이지에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동의 있는 전대. 동의 있는 전대 해볼게요. 갑이 을한테 임대했다. 다시 병한테 전대했다.
자, 그러면 전대했을 때 갑에 동의가 있었다면, 그죠? 네, 갑은 누구랑 놀아요? 네, 을이랑 놀고요. 을은 병이랑 노는 겁니다. 따라서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갑하고 병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갑하고 병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 규정을 둡니다. 첫 번째,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네, 그래서 병은 갑한테 권리는 없고요. 권리는 없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특히 자신의 지급기일 이전, 자신의 지급 날짜 있죠? 지급기일 이전 차임 지급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이 의무의 대표는 뭐다? 차임이야. 자신의 지급기일 이전 미리 준 차임 가지고 이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게 가장 포인트 되는 의무예요. 자, 두 번째, 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을 둡니다. 특별 규정. 그게 뭐냐면 갑과 을의 합의로 이걸 종료시켜도 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기껏 동의해서 빌려 쓰고 있는데 합의해서 종료를 하더라도 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 하나고요. 병을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차 주로 포인트를 여기 잡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물을 보시면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중에 참고하시면서 보면 돼요. 지금은 임대차에 포인트를 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약법은 4가지 경우를 두고 연습하기. 전전, 전형, 비전형, 양약, 낙성, 요물. 그 다음에 무무, 쌍무, 편무. 효력이 생긴다. 출현이 뭐예요? 유상, 무상. 못하는 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 흐름 따라서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서 그 제목을 잘 정리하세요. 네, 내용은 또 3월, 4월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계약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지금 우울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정을 한번 불태우세요. 네,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